6회 상계통계 정치 토크쇼 정치인싸 인사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희석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성철입니다. 네, 김영남입니다. 안녕하세요. 민주당 대변인 김지호입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유쾌한 정치 토크쇼 정치인싸. 네, 정치인싸. 여러분 이제 본격적인 설 연휴 시작됐고요. 많은 분들이 귀성길 차 안에서도 이 라디오를 듣고 계실 것 같은데 다들 이번 설 연휴 계획이 어떻게 되세요? 지방 가십니까? 고향 가십니까? 아니, 저는 고향이 뭐 수도권이라서 예. 성묘 갔다가 처가 갔다가 뭐 그 정도 계획이 있습니다. 어떠세요? 저는 뭐 계속 성남을 돌아다니고 성남 방송 나가고 유튜브 하고 계속 그럴 계획입니다. 예. 저는 그냥 어르신들 좀 찾아뵙고요. 네. 그다음 방송해야 될 것 같아요. 설날 당일에도 방송이 있어가지고 그 다음 날도 그렇고. 저는 어떠세요? 신정을 세요. 아, 그러세요? 보기 드문 가족이네요. 그래요? 예, 되게 저- 오래됐는데 저희 집은. 아, 그렇게 한 지가. 그러시군요. 예. 저는 이렇게 좀 분산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지방 울산을 가야 아이고. 되는데. 원래 과거에 보면은 고관 대작들의 자제분들이 네. 신정을 셉니다. 그렇습니까? 저희 집은 신분이 고관. 갑자기 급상승하시는데요. 저희 집은 관 쪽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집이에요. 네, 그래서 너무 교통체증 심하고 또 이게 열차 예매도 심하고 해서 다들 좀 고생하시지 않나 싶은데 그래도 즐겁게 안전하게 명절 맞으시기 바라면서 오늘은 여론조사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드리는 모든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고요.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전화 면접으로 진행한 한국갤럽 자체 조사를 보겠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지난주보다 5%포인트가 올라서 63%를 기록했고 부정평가는 26%로 집계가 됐습니다. 갤럽 조사로는 이 긍정평가 63 이게 새해 최고치고요. 부정평가 26 이게 새해 최저치입니다. 이게 조사 직전 일주일 동안 뾰족한 악재나 호재가 없었는데 이렇게 최고치가 나왔다는 건 누적된 평가라고 봐야 될까요? 근데 보니까 긍정평가도 부정평가도 눈에 띄는 항목이 있어요. 부동산 항목입니다. 예. 예. 그게 이제 긍정을 높이는 거로도 작용했고 물론 이제 부정평가는 역대 최저치가 나왔습니다만 부정평가의 대표적인 이유로도 같은 항목이 거론되고 있어서 제가 보기엔 핫한 이슈인 거는 틀림없다. 제가 보기엔 대통령께서 어느 정도의 리스크를 짊어지신 거예요. 스스로. 왜냐하면 국토부 장관이나 여기를 다 건너뛰고 다이렉트로 메시지를 계속 내놓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5월 9일까지는 매물이 늘어나면서 이게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분명히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5월 9일까지 계약을 하고 6개월 내에 잔금을 치르면 중과세 유예를 해주기로 했는데 이제 내년도에 어떻게 나타날 거냐 시장의 반응이 이제 결국에 이제 내년에 부담으로 될 거냐 아니면 계속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냐 그게 시장이 이기냐 정부가 이기냐 그 싸움이겠죠.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이라는 같은 이슈를 바라보면서 굉장히 희망적으로 부동산 집값이 잡힐 거라고 보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네. 이거 굉장히 우려된다라고 보시는 분이 공존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집값이 잡히기를 더 절실하게 원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김영남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이 이렇게 직접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많이 자주 세게 말씀하시는 게 지지율 상승에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은 기대하는 단계니까 그래도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의지를 갖고 하니까 이번 정부에서는 뭐 좀 잡히겠다 이런 이제 기대가 반영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네. 말씀하신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다음이 이제 중요한데 저는 계속 생각하는 게 연말까지 올해 연말까지로 돼 있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그걸 언제까지 그럼 그 연말에 어떻게 할 거냐 연장할 거냐 풀 거냐 일부만 풀 거냐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요소가 있다. 예, 딱 고기 그 시점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시장과 정부가 어떻게 결과를 만들어내느냐에 따라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성패가
달려 있는 시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장동혁 보는 거죠. 대표는 이 부동산 대란이 곧 현실이 될 거다. 그래서 지금의 60% 이상의 지지율은 모래성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야당 대표로서 공격의 하나의 포인트로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그 뒷문장이 더 있어야 돼요. 이러한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국민 힘들게 할 수 있어 우리는 어떠한 대안을 갖고 있어. 이렇게 해야 이번 지방선거 때 그래 정책적으로도 준비돼 있네 이럴 텐데 지금 그냥 공격만 하고 있어가지고 이게 과연 타격감이 있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기대감을 갖고 있는 지금 현 단계라고 하셨잖아요. 그거는 앞에 한 문장이 더 있어서 그래요. 대통령께서 자랑스럽게 하시잖아요. 코스피 5천 네 했잖아. 네. 부동산도 할 거야.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래 부동산 문제도 해결할 수 있겠구나. 그럼 기대감이 좀 올라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좀 항상 이런 여론조사를 보면 예. 중도층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중도층에서 잘한다가 66, 못한다가 24예요. 이런 거 보면은 이번 이렇게 대통령 지지율이 높은 게 지방 선거를 이미 좀 예단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중도층도 전체 판세와 크게 다르지 않는 비율을 지지 비율을 맞습니다. 보이고 있다. 이게 이제 대통령 지지율이라는 게 예. 처음 임기를 시작했을 때 그때 기대감이 제일 높고 여태까지 사례를 보면 그때가 제일 높고 그 이후로 사실은 지지층도 그렇고 기대했던 마음들이 생각보다 나오지 않기 때문에 떨어지는 우하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설레인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처음보다 높은 순으로 지금 우상향하는 뭐 그렇게 큰 범위는 아니지만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게 특이점이거든요. 그러면 대통령이 현재까지 행하는 어떤 국정 운영에 대해서 점점점 실망감보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는 게 저는 포인트라고 생각하고요. 대통령이 사실은 12월 달에 업무 보고로 어떤 국가 기관을 세게 다잡고 밀어붙였죠. 그리고 나서 지금부터는 본인이 하고 싶은 그런 적폐가 뭔지 개혁하고 싶은 어젠다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던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부동산 안정화에 대해서 직접 SNS로 연일 강도 높은 메시지를 직접 내놓고 있잖아요. 이렇게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소통하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더 높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이게 있나요? 그런 거예요. 이 정책이라는 게 뭐 장관, 차관, 그다음에 수석 거치다 보면은 대통령의 진위도 조금 희석이 되고 뭐 이렇게 뭐 중간에 이제 배달 사고도 나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것에 대해서 대통령이 정확히 문제점을 알고 본인이 이 사항은 매일매일 내가 체크해서 통합적으로 관리해서 간다는 모습을 전 국민에게 선포했다. 사실 이러한 국정 운영 방식은 성남시장, 경기도 때도 계속 본인이 증명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실력을 바탕으로 대통령까지 된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국민들로서는 기대감이 더 높아질 수뿐이 없다. 왜 이렇게 크게 웃으세요? 리스크도 있어요. 그게 그렇게 좋은데 네. 잘 되면 좋은 거예요. 지금 근데 민주당 대변인이 아, 자리를 하고 계시기 너무 때문에 세게 지금 그런 말씀하시니까. 위치로 이제 말씀을 하신 단적인 거예요. 예가 예. 있죠. 가장 나쁜 사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00명 증언하겠다. 네, 의뢰. 그것도 어떻게 보면 본인이 직접 나서가지고 했지만 네. 그것은 사실은 구체적인 데이터나 감에 의한 것이었고 이재명 대통령의 경륜의 차이가 크다. 예. 아, 지금 지금 텐션 올라가고 계세요. 성남에서 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 김지호 대변인님께서 상황을 좀 정확하게 보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아, 그래. 대구 경북 TK에서도요 잘한다가 49 못한다가 39예요. 10% 이상 대구에서도 높게 나오고 예. PK는 더 심각해요. 잘한다가 63 못한다가 24예요. 그런 것을 보면 지금 지역을 가릴 거 없이 이재명 대통령께서 좀 일을 잘하고 있구나 이런 평가는 맞다라고 봐야 될 것 저는 같아요. 대통령은 무조건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 뭐 이 대통령이 하시는 것에 대해서 뭐 어깃장 놓고 그런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국토부 차관 그리고 전직 원내대표가 부동산 관련해서 말 실수를 하는 바람에 정권 초반에 약간 부동산 정책 관련한 어떤 진위가 왜곡되고 반발이 있었던 것을 경험한 이 대통령이 직접 나선 것까지는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네. 그러면 지금 이렇게 밤중에도 막 뭐 올리시고 아침에도 올리시고 하는 것이
그런 의지 표현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제 결과가 나와야 된다는 차원으로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린 거잖아요. 그것도 옆에서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너무 이렇게 하시면 너무 과해 보이나요? 잘 될 때야 뭐 그런데 이게 다 잘 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나갈 수 있는 어떤 탈출구도 하나 만들어 놓으셔야지. 옳은 말이에요. 예, 그거를 제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좀 확실하게 말씀드려요. 있어요? 대통령은 책임도 질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고 이재명 대통령이 어떠한 이러한 일을 할 때 되돌아가거나 피할 것을 생각하고 하는 거 전 한 번도 못 봤어요. 출구 따위를 마련할 필요가 없다. 결국은 수용을 할 때 되돌아올 거 생각하지 않아요. 아하. 끝까지 그 목표까지 가겠다. 빠져 죽는 한이 있어도. 그거는 제가 단언합니다. 그게 알겠습니다. 예. 단체장 때하고 지금은 지금은 대통령인데 출구 없는 그게 전략이 있으면 안 되지. 정리 좀 하세요. 김용남 전 의원님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제가 보기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어마어마한 리스크를 대통령 스스로 진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이 평가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는 4년이 넘게 남았잖아요. 그러면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 직접 참전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중간에 완충제가 없어요. 지금 국토부 장관도 어떤 면에서는 지금 돌아가고 있는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는 약간 그 아웃사이더 같은 그 상황으로 보이고, 그리고 사실은 실무적으로는 국토부 장관보다 더 주택, 부동산과 관련해서 밀접한 자리가 LH 사장이에요. 근데 LH 사장 지금 공석이 있거든. 예. 없어요. 그러니까 다 건너뛰고 지금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직접 리스크를 짊어지고 가는데, 분명히 이제 그 내년 돼도 임기가 3년 반이 남는 상황인데 대통령의 평가는 내년부터가 더 중요하죠. 짧게 말씀드리면 정무적으로 뭐 판단을 해보면 일단 지방선거 때까지 이렇게 좀 매물 많이 나오고 가격 떨어지고 이러한 언론 보도만 많이 나와도 성공적이다라고 좀 생각할 것 같아요. 그리고 6월 지방선거 끝나고 나면 큰 선거가 2년 후에 벌어지잖아요. 2028년 총선. 그럼 그때 좀 더 확실하게 부동산 정책을 통해서 좀 안정화시키겠다. 뭐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오는 거 2년 안에 좀 해결하겠다.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은 일단은 지방선거 때까지 좀 강력하게 몰아붙여서 뭐 국민들에게 야, 부동산도 조금 좀 안정화되는구나. 이런 인식만 줘도 지방선거에 유리하다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대통령의 지금 SNS 이 열정적인 활동은 어느 정도의 약간 지선을 염두에 두고 가고 있는 그런 추진력이다. 그럼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얘기 나온 김에 설 연휴 직전에 조사한 정당 지지도도 함께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44%로 국민의힘 22% 더블 스코어가 나왔습니다. 눈여겨봐야 되는 지점이 역시 국민의힘의 정치적 기반이 되는 TK, PK 지역에서의 지지율이 아닐까 싶은데요. 대구 경북이 더불어민주당이 32, 국민의힘이 32, 그리고 무당층 33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나왔고요. 부산, 울산, 경남이 더불어민주당 39, 국민의힘이 24, 무당층이 27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힘 지지자들이 대거 민주당 지지로 돌아섰다고 봐야 된다 이런 해석도 나오던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참 지금 그 국민의힘 지지층 분들은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그러니까 지금 말고 대단한 겁니까? 대단한 겁니까? 과거에 한화 이글스 팬 수준이야. 정말. 그렇잖아요. 한때 이제 한화 이글스가 성적이 계속 안 좋았잖아요. 예. 요새는 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한화 이글스를 응원했던 그 팬들은 거의 뭐 보살 수준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국힘 지지층이 거의 그 수준이죠. 그러면 지금 대구 경북에서 32, 부산 울산 경남에서 24 나오는 것도 사실은 이것보다도 더 적게 나와야 되는 상황인데 대단한 거죠.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지금 국힘 돌아가는 거 보세요. 사실은 유튜버 몇 명이 뒤에서 다 결정하잖아, 솔직히. 당이 나갈 방향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지지율 나오는 거는 지금 지지층은 거의 보살 수준인 거예요. 야, 그럼 이제 TK에서는 지지율이 45%에서 32%로 13%포인트가 폭락을 한 거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정도 지지 기반이 있는 것도 사실은 보살 수준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어요. 굉장히 아픈 얘기인데요. 저도 보살이에요. 따지고 보면. 그럼 보살의 심리가 뭐냐.
반등할 거라는 기대를 갖고 계속 버티는 거잖아요. 네.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보면 무당층이 더 많잖아요. 양당보다 대구 경북만 봐도. 그래서 아까 저희 당 지지층이 그럼 민주당 지지층으로 옮겼느냐? 제가 볼 때는 지지 철회 정도. 그래서 나는 지지하는 곳이 없다. 그래서 무당층 전체로 봐도 27%가 나오고요. 국민의힘이 세 번째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 저희 당 상황을 말해주는 거다. 근데 정말 이게 딱 반이네요. 전체 지지율 보니까. 그럼 민주당이. 반등할 수 있다는 그래도 기대를 갖고 지지를 철회하지 않고 있다. 그 반등할 수 있는 기회는 뭐라고들 마음속에 두고 계신 겁니까? 없어요. 제일 어려운 질문을. 네, 장동혁 대표가 지금 하는 여러 가지 행동들을 보면 지지층을 분열시키고 지지층에서 같은 그룹 안에 있는 사람들을 그냥 제명시켜버리고 뭐 당원권 정지시켜버리잖아요. 그러한 지도력을 갖고 있다고 하면 네. 지지층이 결집하기가 어렵죠. 어제도 우리가 얘기 나눴지만 장동혁 대표 서문시장 갔을 때 상당히 좀 냉담한 반응들, 이전 대표들과 다른 반응들 보인 것이 지금 수치로 대구 영북에서 이렇게 지지율 폭락으로 나타난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근데 못 깨닫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큰 문제라는 거죠. 그 지금 대구 서문시장 말씀하셔서 그래서 대표에 대한 반응이 좀 썰렁했다 네, 이런 네. 보도가 나오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서문시장을 찾아서 명절 인사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또 이런 보도가 이어서 나오던데 그런 가능성이 있어요? 아니, 그건 아닙니다. 아, 예. 예. 그렇게 되면 이게 뭐라고 할까요? 그 현상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면서 어떻게 보면 정도를 걷지 않는 상황처럼 비춰지기 때문에 그런 거는 한동훈 대표가 할 만한 성정이 아니라고 저는 보는데요. 아니 한동훈 대표가 그 지지층이 뭔가 요청을 하자 서문시장 와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자 어쨌든 참 좋죠라고 했는데 이게 그냥 일상적인 그냥 상투적인 화답인가 아니면 진짜 즉각적으로 그렇게 반응을 할 것인가. 워낙 한동훈 전 대표는 즉각적으로 뭔가 액션을 보여주는 그런 경험들이 있어서 그게 그렇게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즉각적으로 이제 행동에 옮길 것과 네. 아닐 것을 구별을 해야죠. 예. 그런 차원으로 말씀드리는 아니 거예요. 얼마 전에 그 토크 콘서트는 뭐 성황리에 끝났다고 합니다만 예. 대구 서문시장에서의 한동훈 전 대표 방문에 대한 반응이 장동혁 대표보다 반드시 더 뜨겁거나 좋을 것이냐? 그건 자신 없을 것 같은데요. 글쎄 그건 장소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아. 그러니까 본인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사람들을 한 자리에 모아놓고 치르는 행사하고 대구 서문시장을 정작 방문했을 때 어떤 반응이 나올 거냐? 자신 있나? 5월 달에 갔었잖아요. 지난 5월에. 그 예. 김영남 의원 좋아하시는 그 2층에서 찍은 사진 그런 것도 많았고 그 5월하고 그럼 지금하고 같냐고 생각하면 또 작년 생각할 부분이 5월하고 지금은 많겠지만 상황이 많이 다르죠. 호응이 네.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환호하는 모습이 그 국민의힘 지지층에게 어떤 모습으로 보일까? 지금 어쨌든 한동훈 대표가 지금 탄압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전체적으로 국민의힘의 그런 대국민적 이미지를 보면 지금 나락으로 가는 길인데 이것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마치 즐기는 듯한 그러한 인상을 주는 것도 저는 한번 고려해 볼만 하다고 그럼 생각하고요. 민주당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 하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얘기해요. 싶은 것은 전반적으로 보면은 예. 분열하는 정치 집단에게 예. 표를 주는 지지자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실은 어제 그 배현진 서울시당 위원장에 대한 징계 징계? 때문에 예. 친한계가 아니고 중간층에 있는 국민의힘 어떤 정무직 당직자들도 굉장히 많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이거 얘기를 하다 보면 정말 고성국이 최고위원이나 뭐 전략기획위원장이 되면 나는 그냥 당직 사퇴해야 돼서 그러니까 제가 있는 앞에서도 그냥 저절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임계점으로 다다르고 있는 이 상황에서 굉장히 위기 상황이잖아요. 예. 근데 물론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탄압받고 있죠. 근데 이런 모습을 마치 즐기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게 본인의 정치 역정이 좋은 것인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겠다. 설 연휴 때는 예.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지만 설 연휴가 지난 다음에 뭐 한동훈 대표가 어쨌든 대구 경북 부산 경남은 국민의힘과 보수파의 중요한 지지 기반이기 때문에 거기 가서 민심도 청취하고 여러분들 또
여론조사도 안 나오고 지방선거도 우울한 전망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격려 방문하거나 민심 청취하러 갈 필요성은 있어 보입니다. 네. 그럴 알겠습니다. 수는 예. 있겠죠. 김주호 대변인 말씀은 조금 많이 나간 얘기 같고 예. 여러 가지로 많은 분들 말씀 듣는 거 특히나 보수세가 강한 그럼요. 지역에서 말씀 듣는 것만큼 중요한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그 명절 당일에는 어디를 이제 행보가 어디로 이어질지는 지켜보고 지금 이제 명절이 시작되는 요때 대부분 서울역을 찾아서 민심들과 만나고 인사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국민의힘 지도부는 작년 추석에 이어서 이번에도 서울역을 찾지는 않고 봉사활동을 택했습니다. 봉사활동으로 어려운 분들을 찾아가 돕자는 취지다 이렇게 설명을 했던데 이 전략은 어떻게 보세요? 자신 없는 거죠. 아, 자신 없는 거예요. 일반 국민들 만날 자신이 없어요.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서울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22%예요. 그리고 지난번 추석 때 서울역에 갔었던 것 같아요. 그 지도부가. 설날. 지난 설날에 설에 전에 역을 갔어요. 갔다가 그때 약간 사고가 공변을 났죠. 당했던 요거도 기억이 먹고 있죠. 그런 예. 것에 대한 기억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자신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은 사실은 의석은 뭐 제2당이고 100석이 넘는 의석을 갖고 있습니다만 스스로 자꾸 대중정당으로서의 위치에서 후퇴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역적으로는 지금 거의 TK 정당화 되고 있고 정치적인 스펙트럼이라는 측면에서는 중도는 포기하고 자꾸 한쪽 구석으로 스스로 위축되는 국면이라 대중 앞에 서기가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뭐 지금 당사가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자, 저희가 이제 예. 고등학교 때 정당의 정의를 정권 획득이라고 배웠는데 국민의힘 사례를 보면 어떤 정당은 당권 획득이 목표일 수도 있다. 아하. 그렇게 또 정의가 될 것 같습니다. 당권 유지. 자, 그러면 반박을 하세요. 윤희석 대변인님. 아니 뭐 고등학교 좋은데 나오셨네. 우리 그 국정교과서에 다 있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 민주당 지도부와 조국 대표 등 조국 혁신당은 호남선이 있는 용산역으로 가서 인사를 했는데요. 자, 광고 듣고 그럼 자연스럽게 여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6회, 상쾌, 통쾌한 정치 토크쇼 정치 인싸를 듣고 계십니다. 요즘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워낙 불협화음이 좀 나오다 보니까 같이 용산역을 갔는데 호남 민심 잡기 경쟁 전초전이다. 이렇게도 해석이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봐야 됩니까? 저희는 전통적으로 용산역에 가서 인사를 드리는데 조국 혁신당도 어느 순간부터는 용산역에서 인사를 드리더라고요. 어떤 호남에서의 경쟁 이건 사실 불가피하지 않겠습니까? 네, 예. 그리고 보궐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조국 혁신당이 이긴 사례도 있기 때문에 아마도 조국 혁신당은 호남에서도 경쟁이 필요하다는 캐치플레이건을 걸고 이번 지방선거에 임할 것이고 그렇다면 호남선은 가서 열심히 인사드리는 게 맞죠. 그 조국혁신당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합당이 무산되면서 그 일어나고 있는 파장을 얘기를 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일단 합당 무산 당일에는 정청래 대표의 사과를 받아들인다. 조국 대표가 약간 이렇게 절제된 반응을 보였는데 그 이후에 MBC 라디오에 출연했을 때는 권력투쟁, 당권 대권 미략설, 심지어 손가역 등 거친 표현까지 등장을 했고 그리고 본인의 SNS에는 저에 대해서 윤파와 손가혁류의 비방과 공격이 되살아났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이게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미운파라는 게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지지하면서 당시에 이제 20대 대선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지지를 보내지 않기 위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오히려 지지했던 그 사람들을 지칭했던 그 용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미운파까지 등장하면서 굉장히 수위 높은 어휘를 지금 쏟아내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합당이라는 것은 결국 뭐 결혼하고 비슷한 건데 물론 합당은 지금 당장 안 하기로 했지만 통합 기구를 만들어서 혼담은 계속 주고받으면서 약혼을 할지 향후에 뭐 1년 후에 6개월 후에 합당을 하자 이런 방향은 정해진 거잖아요. 그러면 서로 인내력을 가지고 혼담을 진행을 해야지 갑자기 민주당 권력투쟁? 그러면 당신네 집안은 콩가루에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리고
과거 그러니까 우리가 연애할 때도 10년 전에 당신 이거 잘못했잖아. 이 얘기하면 사실은 그게 뭐 대화가 됩니까? 싸움뿐이 안 되는 것이지. 정말 이 합당 추진에 있어서 조국 당대표가 어떤 마음가짐인지 저는 그게 의문스럽고 왜 역정을 내고 화를 내시고 그리고 마치 본인이 민주당에 빚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시는지 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자, 어떤 생각인 겁니까? 해석해 주세요. 조급증의 표현이다라는 좀 생각도 들고 조금 여러 가지로 상처를 받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좀 이렇게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좀 좋지 않아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치도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감정을 건들면요, 이성적인 판단을 마비시켜요. 이렇게 민주당에 계신 분들, 특히 이제 친명 그룹들이 상당히 좀 불쾌하게 생각할 만한 단어들을 통해서 공격을 한다고 하면 조국 전 대표가 목적을 하고 싶어하는 첫 번째 6월 재보궐선거 지역에 진보 진영 단일 후보로 출마한다. 그래서 배지를 단다. 그리고 두 번째 조국혁신당과 민주당 합당한다. 이러한 계획이 차질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왜 나를 이만큼 대우 안 해줘? 내 뒤에는 김어준과 유시민이 있는데 왜 나를 우습게 보는 거야? 막 이런 생각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정치를 이렇게 조급하게 하시면은 여러 가지 계획이 좀 차질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감정을 톤 다운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이제 합당 이슈가 제기되고 거의 3주 만에 합당이 무산되는 과정에서 제가 보기에 가장 정치적인 타격을 크게 입은 사람이 누구냐. 물론 정청래 대표의 뭐 리더십의 손상 이런 얘기도 합니다만 저는 조국 대표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제 제3당으로서 소수당은 항상 마지막 순간까지는 이른바 자강을 외쳐야 되거든요. 우리는 우리가 실현시키고 싶은 정치적인 어떤 비전이 있고 정책이 있는 거다. 우리는 끝까지 우리 힘으로 간다고 하다가 이제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합당을 하거나 해야 되는데 이번에 미천이 너무 드러났어요. 그러면서 사실은 결국엔 뭐 저렇게 들어오고 싶어하네, 합당하고 싶어하는 거네. 뭐 짐작할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과 없이 그게 드러났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합당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타격을 크게 입은 거는 충분히 알겠는데 그렇다고 이렇게 노골적으로 자기 감정을 여과 없이 드러내는 거는 제가 봐도 이른바 큰 정치를 하겠다고 하면 아무리 속이 상해도 이런 직접적인 감정 표현은 없어야 되는데 그런 면은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이제 6.3 지방선거라는 시점이 딱 정해져 있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조급한 마음이 앞서서 그런 것인가? 그렇게 보세요? 뭐 아무래도 그렇겠죠. 저는 조국 대표가 정치를 하시는 게 아니라 아직도 해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회원? 네. 본인이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화려하게 이제 민정수석으로 시작을 했잖아요. 그리고 법무장관까지 가는 과정까지는 좋았는데 그 다음은 너무 힘든 과정을 가족과 함께 겪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출마하고 또 6개월 정도 거길 가셨다가 다시 와 있는 상태인데 본인 생각에는 정치적으로 본인이 훨씬 더 지금보다 높은 위상을 가지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이라는 분이 결이 좀 다른 분이 대통령이 돼 있고 별로 출구도 안 보이는데 원래 내가 이만큼 희생을 한 게 있지 않느냐. 윤 정권의 가장 큰 피해자가 난데 나에 대해서 왜 민주당에서 안 알아주느냐 하는 차원으로 대응을 한다고 봐요. 말씀하신 것처럼 제3당 정도 됐을 때는 어느 순간까지 거의 끝까지 자강을 외치면서 가야 되는 게 맞는데 그것보다 다른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것을 보면 아직도 그 몇 년간 겪었던 여러 가지 것들이 극복이 안 되고 있다. 그래서 그 주변 분들도 조국 대표하고 똑같이 반응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봐요. 그 민주당 내에서 예.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근 한 달 동안 이재명 대통령이 보여준 그런 모습은 제 느낌으로는 정당 내의 주류가 되는 게 목표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주류 교체를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당원들도 이제 이 한 달 동안 눈치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우리 정치 지도자들이 그 민주당 내에서 어떻게 경쟁해야 될까? 대한민국 주류를 교체하기 위해서 내가 움직일 것인가? 아니면 민주당 내 기득권 이것을 지키고 당권을 지키기 위해서 활동할 것인가? 이제 선택의 기로에 온 분기점이라고 보고 어떤 것이 옳은지는 모르죠. 어떤 사람을 당원이 지지할지 모르겠지만 대통령의 입장은 우리 민주당 내에 무슨 친명이든 뭐든 그걸 지키려는 정치는 아니다. 자, 그러면 조국 대표가 어쨌든 합당이 무산이 됐을 때 그러면 더 큰 그림, 대권까지 생각을 한다면 이런 시점에서는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조국 대표의 어떤 언행을 보면 마치 셋째 아들인 충녕대군에게 왕위를 뺏긴 양녕대군 같은 모습이에요. 저거 원래 내 건데 뭐 이렇게 비춰져. 어찌나 직관적이신지요. 둘째는 누굽니까? 아니, 둘째는 뭐 사채하고 근데 이건 아니다 이거지. 원래 자기 거였던 게 어딨어 정치라는 게. 이게 공천 기싸움도 시작되는 분위기인데 조국 혁신당이 민주당 귀책 사유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치러지는 지역에는 후보 내지 말라 민주당이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일각에서는 조국 대표가 그 해당 지역에 출마할 수 있다 뭐 이런 관측도 아니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듣기에 따라서는 계속 조국 대표나 조국 혁신당은 내 거 내놔 이런 자세로 보여요. 이건 아니지 않나요? 적어도? 맞아요. 이거는 안 좋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에 있는 지도부나 특히 민주당은 당원 주권주의 정당을 얘기를 하잖아요. 당원들이 들고 일어나서 조국 대표를 공격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은 민주당의 지도부도 대통령도 이거 합당해야지 같이 가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도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래서 제가 막 조국 대표 참모라면 네. 아무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겠어요. 지금 스탠스는 그냥 침묵하고 다 네. 차기를 노려야 된다. 아니요. 무조건 목표는 6월 재보궐선거 지역 나오면은 당선될 만한 지역에 단일 공천, 단일 후보가 되는 게 지금 최고의 목적이 되어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감정을 건들만 하지 말고 물밑에서 청와대랑 민주당 지도부에 여러 가지로 좀 얘기를 잘 하시면서 제 표현은 비굴하게라도 일단은 배지를 달고 보시라. 정치인 배지 안 달면 사람 취급 못 당하거든요. 우리 장선철 소장님은 평소 지론입니다. 예, 지론. 지론입니다. 배지가 최고다. 생각해보세요. 뭐 여의도에는 정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런 김영남 말 의원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 다 배지가 없어서 그러니까 나갈 수밖에 없는 여의도에 거예요. 그 대대로 내려오는 얘기가 있잖아요. 원숭이는 나무에서 떨어져도 원숭인데 의원은 선거에서 떨어지면 사람도 아니다. 그래서 그것만 생각하시라고 전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기 평택 군산 무공천 발언은 조국 대표님이 한 게 아니라 정춘생 의원님이 하신 말씀이고 예. 사실 이제 그래요. 저희가 24년도에 이 규정을 어렵게 바꿨어요. 예. 많은 비난을 겪고. 근데 이제 그것을 그러니까 귀책 사유가 있을 때는 우리가 후보를 내지 않는다. 저희 또 진짜 아픈 데를 찔렀어. 그때 엄청 비판 감수하고 바꾼 건데 예. 그거를 콕 집어서 또 얘기하니까 저희 정당 관계자 입장에서는 왜 남의 당 당원 당규까지 조국 혁신당 후보나 잘 내시지 이런 생각이 들고 사실은 그 기조로 들어가면 이 규정을 과거에 조국 대표가 민주당의 혁신위원으로 계실 때 만든 규정이에요. 그러면 어떤 면에서 보면 아직 조국 대표의 기조에는 민주당의 어떤 주요한 의사결정, 주류, 본인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닌가. 엄연히 다른 정당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발언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혹도 들고 어쨌든 조국 혁신당에서 훌륭한 후보 내셨으면 좋겠고 민주당 후보는 낼지 말지 우리가 결정합니다. 저희가 결정하겠습니다. 이정민 앵커님 이게 조국 대표가 이렇게 강한 자극적인 발언과 반응을 보이는 거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정청래 대표와의 뭔가 얘기가 있었을 거예요. 아하. 근데 뒤통수 맞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지금 더 세게 나오고 있는 건데 정치인이 자기 그냥 감정 다 드러내면 어떻게 정치를 합니까? 감정 누르시고
정말 재보궐선거 공천받을 수 있도록 물밑에서 작업하시는 것이 최고로 좋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조국 전 대표랑 예. 배지 달고 6월 달에 본회의장 안에 앉아있는 조국 대표 정치적인 위상이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목적은 장소장님, 배지가 되어야 해요. 미락은 없었습니다. 네. 아하. 그것은 허위사실. 강덕구 의원. 그 믿으시면 안 돼요. 근데 그건 여의도 산신령이 와서 한 말입니다. 조국 대표 입장에서는 예. 그럴 수가 있는 게 뭐 미락이 없다고 하지만 정청래 대표가 제안을 했잖아요. 제안을. 네. 먼저 제안한 게 누구냐는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억울하다고 생각해도 정무적으로 판단을 잘 했으면 그럼요. 좋겠다라는 맞습니다. 말씀을 하신 거고. 맞습니다. 자, 주제를 바꿔서 넘어가겠습니다. 각자 다 알아서들 하시리라 생각하고요. 예. 자, 이번 주에 내란 중요 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는데 앞서 내란 특검이 한덕수 전 총리와 이상민 전 장관에게 똑같이 징역 15년 구형했는데 한덕수 전 총리는 징역 23년이 나왔고요. 이상민 전 장관은 7년이 선고됐습니다. 일단 이 판단은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김영남 전 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공교롭게 이제 구형은 똑같이 15년이었는데 한덕수 피고인과 이상민 피고인의 형량을 합치면 30년이에요. 네. 그 둘도 나누면 구형량하고 똑같아. 예, 또 그렇게 볼 수 있네요. 한덕수 피고인은 플러스 8년이 된 거고 여기는 구형량에서 마이너스 8년이 된 거예요. 근데 이상민 피고인의 그 선고 장면을 보면서 유무죄 판단은 비교적 정확하게 했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니까 마치 형법 총론 강의를 듣는 것처럼 뭐 구체적으로 증거 설시하면서 거기서 온갖 그 법적 개념적으로는 맞는 판단을 했는데 마지막에 형량을 선고할 때는 저도 갸우뚱했어요. 아니 저래놓고 7년 선고한다고? 네. 아니 명색이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인데 그래서 물론 그게 문제다 뭐 여러 가지 의견을 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3심제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한덕수 피고인도 이상민 피고인도 서울 고등에 항소심 올라가서는 어느 정도 형량의 키 맞추기가 되지 않을까. 근데 그래서 조금 예상보다는 형량이 너무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달에 있었던 한덕수 전 총리 1심 재판부에 이어서 이번에도 역시 비상계엄이 내란이다 이렇게 못을 박았고 그러니까 똑같이 내란이 인정됐는데 한 전 총리와 이상민 전 장관 형량 차이가 이렇게까지 큰 이유가 뭔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있는 건데요. 저도 잘 모르죠. 저도. 그러니까 구형량이 똑같았다는 얘기잖아요. 두 분 다 15년. 그러니까 합치면 30년인데. 형량도 30년 나왔어요. 합쳐서. 한 사람이 23, 한 사람이 7 이렇게 될 정도면 장관과 총리의 차이냐 이렇게 보기도 어렵잖아요. 네. 그러면은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판사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아서 저도 참 조심스럽긴 한데 어느 그 변호사인 패널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판사는 7년 징역 7년 내린 이 판사는 일반인에 대한 판결처럼 기계적으로 내린 판결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한덕수 총리에게 23년 선고했던 이진관 판사는 내란을 종류를 나눠서 위로부터의 내란이 훨씬 위험하고 하면서 뭔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나름대로의 어떤 판단을 내린 건데 내란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게 없이 너무 밋밋하게 내린 거다. 결론은 고등법원에서는 많이 정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국민의힘 쪽의 변호사분들은 증거에 입각한 판결의 정상화다. 오히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판결이 과한 것이다. 이런 식의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뭐 저는 뭐 법조인이 아니니까 전문가가 아니지만 일단은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잖아요. 네. 그리고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했고 지시받았다. 이런 것까지 다 확인이 됐잖아요. 인정을 된 거잖아요. 헌법상의 주요한 가치인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려고 했습니다. 없애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7년형 내렸다라는 것은 국민의 법감정상 좀 너무 약하지 않나? 내란이라는 범죄 혐의에 대한 무게감을 판사가 좀 잘못 이해한 거 아닌가? 이렇게 비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고량이 구형량의 이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결과가 나오면서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는 다가오는 2월 19일 윤석열 재판을 앞두고 미리 레드카펫 깔아주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왔고요. 그러니까 최근 법원이 양도소득세 대납 빙자나 갯돈 사기 같은 이런 범죄에도 징역 7년을 선고했는데 이게 같은 급이냐 뭐 이렇게도 그래서 비판을 하고 많은 있어요. 국민들이 이 내란 재판 1심부터 내란 전담 재판부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었냐 이런 생각이 들고 뭐 봐서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나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나 이 12.3 내란 관련해서 비슷비슷한 그런 어떤 기여를 했다 다 보거든요. 근데 이렇게 형에서 차이가 난 것 자체가 결국은 사법 불신을 낳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판사도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그러면 어느 일정 정도 대한민국 국민 눈높이에 나오는 그리고 일관성 있는 판결이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들쑥날쑥하면 어떻게 신뢰감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이상민 전 장관도 만족한 것 같아요. 물론 그 법정에서 미소 보인 게 뭐 가족들이 힘내라고 해서 가족들 보고 미소를 지은 거라고는 하지만 본인이 생각보다 형량이 선고량이 더 많이 나왔으면은 힘내라고도 그렇게 미소를 띄우기는 어려웠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본인 변호사를 향해서도 상당히 좀 격려하는 듯한 눈빛 이런 몸짓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은 2심 가면은 형량이 더 줄어들 거다. 그러면은 내가 뭐 여러 가지 집행유예로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또 이상민 전 장관이 판사 출신이잖아요. 네. 그리고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도 네. 법조인 출신이고. 근데 그런 분들은 뭐 이 내란 관련해서 구속도 안 되고 형량도 적고 이게 다 사법 불신이 커지는 이유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치열하게 법리 싸움을 벌일 때 피고들이 훨씬 유리한 입장을 가질 수밖에 없게끔 법원이 거기에 대한 대응을 잘 못하고 있다. 그렇다기보다는 법원이 뭔가 좀 법조인에 대해서 제 식구 감싸기를 하는 게 아닌가. 그런데 뭐 다른 사항은 그냥 넘어가더라도 예. 국가 반역에 관한 사항, 온 국민이 지켜보는 앞에서도 사법부가 제 식구 감싸기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불신이 생길 수가 있죠. 아까 그 박주민 의원이 얘기했던 미리 레드카펫을 깔아준 거 아니냐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뭐 각각의 재판이 독립적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이게 그냥 상식적인 얘기긴 한데 뭐 이런 식으로 논리가 진행이 되다 보면 뭐 이런 뭐 우려도 할 수 있지 않나? 반대로도 얘기할 수 있죠. 판사마다 물론 다르겠지만 한 분은 23년, 한 분은 7년 나오는 걸 보면 뭐 영향을 그건 별로 그냥 받지는 않을 것 판사마다 같아요. 다르지. 이렇게 중립적으로 보는 게 맞지. 7년 나왔으니까 레드카펫 깔아주는 거 아니냐라고 보는 거는 너무 그 한쪽에 치우쳐서 생각하시는 걸로 보이고 어쨌든 판사는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하는 거니까 믿어야죠. 그리고 그 형량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3심제니까 예. 계속 2심 가고 3심 가고 하는 과정을 지켜보는 게 맞지. 이렇게 미리 예단을 갖고 얘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레드카펫이라고 하려면 이 이상민 피고인 재판과 관련해서 만약에 내란의 성립을 부정했다고 하면 그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죠. 야, 저쪽으로 가는 거 아니야? 근데 내란의 성립은 분명하게 인정을 했거든요. 조목조목 설명을 하고 다만 형량이 예상보다 너무 낮았다는 문제인데 주요 임무 종사자의 법정형하고 내란 수괴의 법정하고는 또 하늘과 땅 차이죠. 왜냐하면 내란 수괴는 아예 유기징역형이 법정형에 없단 말이에요. 사형 아니면 무기인 예, 것이고 주요 임무 종사자는 유기징역형이 법정형에 있는 죄명이고 그래서 물론 법률적으로는 무기징역형도 감형은 할 수 있습니다만 한계가 너무 뚜렷하죠. 그리고 윤석열 피고인이 60년생이니까 우리 세는 나이로는 67세고 뭐 이른바 윤석열 나이로는 생일 아직 안 지났으니까 만 65세쯤 됐는데 거기에 뭐 징역 30년 나오는 거하고 무기징역 나오는 거하고 실질적으로는 효과는 똑같잖아요. 알겠습니다. 사실 이제 국민들이 제일 관심 있는 건 윤석열 전 대통령의 2월 19일 그렇죠. 이번 돌아오는 목요일입니다. 그 재판 1심 결과를 주목하고 있으니까 다음 주에 저희가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 할 얘기가 많을 것 맞아요. 같습니다.
법무부가 이번 주에 강선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는데 이제 표결 절차는 설 연휴 이후에 진행될 것 같고요. 구속영장에서 경찰이 도주 가능성을 언급해서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통상 현역 의원 같은 경우는 도주의 우려 이 부분은 없다라고들 보는데 강선우 의원의 체포영장에 적힌 도주 우려는 어떤 의미로 봐야 됩니까? 그래서 이제 범죄에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죄질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보여줬던 태도들 이런 것들이 제 생각은 그래요. 제 생각인데 너무나 좀 뻔뻔하잖아요. 그러니까 경찰 입장에서도 뭘 영장에 좀 써야 되는데 이런 정도까지 고려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으로 판단한 것 같고 실제로 국회의원들 중에서 물론 전직이 됐지만 이렇게 도주에 가까운 행각을 벌인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장에 적시한 거 아니에요, 과거에? 그러니까 거기까지 본다, 경찰 입장에서는. 그래서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는 걸 더 강하게 얘기하기 위해서 이것까지 든 거 아니냐, 예, 그 정도 봅니다. 통상 구속의 필요성은 이제 도주의 우려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인데 보통은 이제 국회의원은 뒷부분을 그 구속의 필요성으로 기재를 하죠.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 근데 이건 도주 모르겠어요. 저도 왜 적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지금도 부인하는 입장이고 예. 처음에는 이제 거기 돈이 들어 있었다는 걸 몰랐다라는 입장. 뭐 본인이 아예 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가 그건 부인하기가 어려우니까 쇼핑백을 받았는데 그 안에 돈이 있는지는 몰랐다. 뭐 그리고 그걸 몇 달 동안 문간방에 놔두고 보질 않았다는 그 부인을 계속 하고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들어간 것 같아요. 구속의 필요성으로. 지금 여전히 이제 의혹을 부인하고 있고 강선우 의원은 책임을 다하겠다 이런 내용의 서한을 민주당 의원들 전원에게 보냈다고 하는 걸 봐서는 불체포 특권을 포기할 생각은 일단 없는 것 같고요. 이제 이게 표결 절차가 진행되면서 민주당에서 체포 동의안 가결 분위기에는 별 변수가 없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이제 체포 동의안이 부결되려면 다수당인 민주당에서 당론으로 의원들에게 확실하게 이건 부결시켜야 된다. 정치 탄압이다. 이렇게 규정을 해야 되는데 이 수사 자체를 이재명 정권의 수사기관에서 했는데 이것을 정치 탄압으로 보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율투표로 정했다는 얘기는 국민의힘은 가결시킬 것이고 그렇다면은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른 알겠습니다. 가능성도 내 염두에 둬야 돼요. 어떤 가능성이? 이게 무기명 투표, 비밀 투표로 하잖아요. 예. 인사에 관한 사항이기 예. 때문에 체포동의안은 국민의힘이 다 불을 찍어놓고 민주당이 사실상 내부 분열을 기각시켰다고 부추긴다. 뒤집어 씌우는 거야. 알겠습니다. 광고 들으시죠. 네, 육개상계 통쾌 정치 토크쇼 정치인싸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윤희석, 장성철, 김용남, 김지호 네 분과 함께했고요. 저는 아나운서 이정민이었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